새벽의 서울, 빌딩 숲 사이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활기차면서도 평온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도심 한복판의 대형 은행 지점 앞에 서는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무직원들이 바쁜 걸음으로 오가며 일에 몰두한 눈빛을 띠고 있습니다. 현대 제네시스와 기아 K9 같은 고급 승용차들이 부드럽게 지나가며 낮고 따뜻한 엔진 소리를 남겨 도회적이고 화려한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편 한 구석에서 김수진 할머니는 작고 마른 몸으로 땅바닥에 남은 낙엽들을 천천히 쓸고 계십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퇴색된 파란 작업복이 몸에 꼭 맞고 가느다란 손은 오래되어 닳아버린 대나무 빗자루를 진 채 천천히 그러나 꼼꼼하고 인내심 있게 빗자루질을 이어갑니다. 잠시 후 부는 바람에 모아놓은 마른 낙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쉰 뒤 하나씩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며 검은 현대 팰리세이드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모아놓은 쓰레기 더미를 짓밟았습니다. 먼지와 마른 낙엽들이 사방으로 튀어 작업복과 빗자루에도 묻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그는 바로 지점장인 최민재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칠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요, 운전을 조금 더 조심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치우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지점장은 잠시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부잖아요. 쓰레기가 흩어지면 할머니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김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젊은이. 김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작은 체구였지만 최민재 이사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그의 말은 마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지만 할머니는 부드럽고 평온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때 근처에 서 있던 은행 직원 몇 명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낮게 속삭였다. 청소부가 이사님한테 말을 걸다니. 자기 분수를 모르네. 작은 웃음소리가 수군거림 사이로 들려왔지만 김 할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손에 들린 빗자루를 가만히 고쳐 잡으며 눈가에 스친 슬픔 속에서도 어떤 원망도 담지 않았다. 이사님, 정말 바쁘시겠지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민재 이사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넓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존중? 나한테? 당신을? 내가 당신 같은 청소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턱을 들어 올리며 거만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은행의 이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잖소. 더 이상 여기 서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오. 그의 말은 고요했던 공기를 산산조각내는 망치처럼 들렸다. 권력과 김 할머니의 소박함이 극명히 대조되며 분위기가 갑갑해졌다. 근처에 있던 젊은 직원들은 조용히 지켜볼 뿐 몇몇은 당혹스러워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두둔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이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는 없었지만 깊은 결단력과 고요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강렬한 파문을 일으킬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일도 다른 어떤 일처럼 소중한 겁니다. 하찮다고 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최민재 이사가 더 말을 하려 했지만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이사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민재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몸을 돌려 걸어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는 다시 돌아서서 김 할머니를 비웃듯 한번 쳐다보고 말했다. 존중받고 싶다면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김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가 커다란 유리문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에 두른 스카프를 살짝 흘러내리게 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고 다시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청소를 끝낸 뒤 김 할머니는 허리를 펴고 손으로 낡은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깨끗하게 쓸려 모인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아까 일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김 할머니가 돌아보니 한 젊은 직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바로 조금 전 이사에게 속삭였던 직원이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제가 끼어들면 혼날까 봐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사님이 할머니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편을 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각자의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직원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 할머니는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겨졌다. 모욕을 당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원망으로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인생에서 누구나 해결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다. 김 할머니는 밝아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 일은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려면 아침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잔디밭에서의 일을 마친 후 김 할머니는 천천히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번호표를 뽑으러 가는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 버튼을 눌러 작은 번호표를 뽑았다. 희미하게 인쇄된 숫자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다. 가까이에 서 있던 직원 한 명이 그녀를 힐끗 보고는 옆 동료에게 속삭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아마 돈을 빌리러 온 거겠지. 참 불쌍해 보이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김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단지 번호표를 더욱 꽉 쥐었다. 그런 말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평생 들어왔던 말들이었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평정을 지켰다. 대기석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눈길은 은행에 반짝이는 벽을 스쳤다. 순간 기억이 되살아나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곳은 단지 돈만 맡긴 곳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에 대한 믿음도 함께 맡겼던 곳이었다. 과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김 할머니는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끝없이 펼쳐진 논과 붉은 흙길이 있는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아늑한 나무집에서 살았다. 소박했지만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다. 어느 겨울 아침 남편이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던 중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은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그 소식은 그녀의 가슴을 칼로 베듯 찢어놓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몇 날 며칠 동안 그녀는 고통과 공허 속에서 살아갔다. 한때 따뜻했던 집은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다. 집 안 구석구석 모든 물건이 그녀에게 잃어버린 날들을 속삭이는 듯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그녀는 집과 작은 땅을 팔아 빚을 갚고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소박한 삶을 선택했고 가난한 동네 한쪽 구석에 작은 방을 샀다. 그곳에서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매일 그녀는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대도시 한가운데서 활기를 느끼고자 했다. 저축한 돈이 점점 바닥나자 그녀는 여러 건물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중에는 이 은행 지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에게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은행 입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그녀를 보고 근처 노점상인 박동현 씨가 말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든 일을 해서 뭐 하려고요?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김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다. 박 선생님, 일하는 게 제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줘요.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김 할머니의 번호가 호출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서두르지 않고 창구로 걸어갔다. 은행 직원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뭘 원하시죠? 잔액 조회인가요? 아니면 출금인가요? 김 할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계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마지못해 그녀의 신분증을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몇 초 후 그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화면을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계좌에 90억 원이 넘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컸다. 순간 대기실의 공기는 멈춘 듯했다. 이전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은행 직원은 옆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잘못된 거 아냐?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외모로 판단받는 데 익숙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상처 입히지는 않았다. 이때 최민재 지점장이 창구 근처로 다가와 상황을 듣고 놀란 기색을 숨기려 했다. 계좌에 90억 원이 넘는다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그냥 청소부일 뿐입니다. 그 단순한 대답은 지점장을 당황하게 했다. 이전에 그녀를 조롱했던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김 할머니는 신분증을 다시 받아들고 덧붙였다. 나는 이 은행을 수년 동안 신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은행 거래소는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김 할머니의 말은 고요한 장면 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직원들과 고객들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남았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권위도 부유함도 아닌 단순한 외모 뒤에 숨겨진 위대한 인격이었다. 최민재 지점장은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하는 거래소 안에서조차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업신여겼던 청소부 여성이 이 지점에서 가장 부유한 고객 중 한 명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몇 초 흐른 후 그는 전문적인 태도를 되찾으려 했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김 할머니 쪽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김 할머니, 이전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요청이라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비난 대신 담담함과 약간의 실망이 담겨 있었다. 젊은이, 이 말을 해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면 이 사과를 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최 지점장의 자만심을 강타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제가. 김 할머니는 그의 말을 끊고 여전히 부드럽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사과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조롱했던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번졌다. 한 젊은 직원, 그녀를 자선 요청을 하러 온 사람으로 오해했던 이는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할머니, 겉모습으로 당신을 판단했던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김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을 누그러뜨렸다. 당신은 나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녀의 말은 젊은 직원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 할머니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혔다. 이 계좌의 모든 돈을 인출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들어설 때 존중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요. 거래소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녀의 결정은 최 지점장과 직원들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다. 손실은 단순히 90억 원 이상의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은행이 오랜 고객에게서 잃은 신뢰와 명예에 있었다. 최 지점장은 서둘러 말했다. 김 할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은행은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모시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 할머니는 그의 말을 자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이 은행은 크고 현대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존중은 느낄 수 없군요. 더 이상 이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는 창구로 걸어갔다. 거기 있던 직원은 그녀에게서 통장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다.
컴퓨터 작업을 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초조해 보였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고령의 고객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할머니 정말 존경스럽네요. 저도 그녀를 조롱했던 걸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저도 사람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절차가 끝나자 김 할머니는 입금 확인서를 받고 들어올 때처럼 여유 있는 태도로 나섰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다시 한번 최 지점장과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의 일은 고객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없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선입견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깨우는 종소리와 같았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모두는 그녀가 유리문을 천천히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깥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흔들리지 않는 기품을 발산하며 인도 위를 걸었다. 노점상 박 씨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평온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따뜻한 차라니 정말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박 씨. 은행 지점에서 벌어진 사건의 소식은 그날 아침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점 직원들뿐만 아니라 은행 지역 총괄 이사까지 자세한 보고를 받았다. 한 평범한 청소부로 보였던 김 씨가 사실은 90억 원이 넘는 계좌를 가진 고객이라는 사실은 은행 시스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날 오후 지역 총괄 이사인 이정호 씨는 직접 지점으로 가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거워졌다. 냉철하면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정호 이사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직원 한 명 한 명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발생한 사건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한 명의 고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은행 전체의 신뢰와 명예를 잃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김 씨를 비웃던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다. 지점장인 최민재 씨도 한쪽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이정호 이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수진 씨는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우리를 믿어온 소중한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아침으로 여러분은 그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무례함과 편견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총괄 이사님, 저희는 그녀가 그렇게 큰 금액을 가진 고객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정호 이사는 즉시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틀렸습니다. 전혀 틀렸어요. 고객이 계좌에 얼마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은행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상관없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김 씨를 조롱했던 한 여성 직원은 목이 메인 채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총괄 이사님. 겉모습으로 그녀를 판단한 제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정호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길 바랍니다. 단순히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지점장 최민재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최 지점장, 당신이 여기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의사소통 및 관리 기술 교육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최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총괄 이사님. 책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개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이정호 이사는 은행의 업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변화를 요구했다. 직원들은 의사소통 기술, 존중, 고객에 대한 공감을 배우는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했다. 일주일 후 지점 직원들은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김 씨를 조롱했던 젊은 직원은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면모를 가졌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로는 절대 그들의 경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 씨 덕분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윤행 내부에만 그치지 않았다. 빠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포럼과 방송에서도 언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존경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김 씨의 이야기는 제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다른 조직들도 이를 본받아 공정하고 존중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김 씨의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김 씨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거리 곳곳을 누비며 마른 나뭇잎과 쓰레기를 쓸어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건네고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친구들, 예를 들어 박 씨와는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은행에서의 사건은 김 씨의 마음에 큰 흔적을 남겼다. 최 지점장의 당황한 눈빛과 직원들의 뉘우치는 태도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느 날 아침, 집 근처의 작은 잡화점 앞에서 쓰레기를 쓸고 있을 때 박 씨가 말을 걸었다. 김 씨, 듣자 하니 그 옛날 은행이 김 씨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다면서요. 그들이 잘못을 만회하고 김 씨를 붙잡으려고 한다네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박 씨가 갓 내린 뜨거운 차 한 모금을 마셨다. 모르겠어요. 박 씨 다시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금이 갔다면요.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아가기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존중받았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시겠습니까? 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멀리 보이는 고층 건물들을 응시했다. 아마도 그녀의 대답은 아직 저 먼 앞날에 있을지도 모른다. 열린 질문, 김 씨의 선택.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지금 김 씨는 두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옛날 은행으로 돌아가기. 변화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설득하려는 수년간 정을 붙였던 곳. 비록 과거에 존중받지 못해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새로운 은행 선택하기. 처음부터 친절과 존중을 느꼈던 곳에서 새 출발하기. 이는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다.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김 씨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오랜 인생의 풍파를 겪어왔고 항상 인간애와 진심을 소중히 여겨온 그녀라면 어떤 선택이 옳을지 생각해보라. 현대 사회와의 연결. 김 씨의 이야기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곱씹어볼 만한 현실을 반영한다. 사람들은 종종 외모, 지위, 직업으로 평가받으며 그들의 인격과 진정한 가치는 무시되곤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김 씨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거리 청소부, 노점상, 혹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육체 노동을 하는 이들. 그러나 이들은 사회를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와 함께 이 이야기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존중은 조건부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존중은 권력, 돈, 외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대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김 씨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낡은 빗자루나 해진 옷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보려 노력하라. 열린 결말과 마지막 메시지. 이야기는 김 씨가 익숙한 거리 위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끝난다. 그녀 앞에는 두 갈림길이 있고 그녀의 선택은 여전히 열린 상태로 남아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만약 당신이 김 씨라면 한때 상처를 준 곳에 다시 돌아가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존중받을 수 있었던 새로운 곳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답은 당신의 삶과 행동,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속에 있다.